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오늘 몰아보기 영상은 2026년 3월에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3월 4일에 올라왔던 귀신 우물 괴담 영상입니다. 예전에는 방송 프로그램 중에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폐가나 장소를 직접 찾아가서 구체적인 진위를 확인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요즘은 미디어 매체와 플랫폼이 옮겨지다 보니까 공식 방송사보다는 유튜브 등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인기리에 방영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호기심 천국.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거나 혹시 본 적은 없으시더라도 이름 정도는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가 바로 이 호기심 천국에 출연했던 한 방송인이 일본에서 촬영을 하던 도중 괴담의 내용을 실제로 겪었다는 기묘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은 인터넷에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몇 가지 부분이 알고 계신 내용과 조금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선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호기심 천국에서 편성했던 내용들 중에는 일본의 괴담을 알아보는 특집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괴담을 직접 일본에 가서 알아보는 내용이었는데 그중 하나는 귀신 우물에 관한 괴담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우물은 특이하게도 우물 가까이에 간 사람들이 뭔가에 홀린 듯이 우물 안에 빠지게 되고 빠져나오지 못해 그대로 목숨을 잃게 되는 사고가 아주 자주 벌어지는 곳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프로그램의 리포터로 활동하던 것은 김연기 씨, 개그맨 출신이며 일본에서 오래 거주했던 분이어서 일본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분이었다고 하네요. 담당 PD와 스텝, 그리고 김연기 씨가 직접 일본에 가서 이 귀신 우물이 있다는 마을로 찾아가면서 일이 벌어집니다. 이하 내용들은 인터넷에 널리 알려진 내용을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제작진이 마을에 도착해 귀신 우물에 관해 물어보자 주민들이 촬영을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이 우물이 괜히 귀신 우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면서 우물 가까이에만 가도 귀신에 올려 큰일이 날 수 있으니 웬만하면 그냥 인터뷰만 하고 떠나란 것이었습니다. 그냥 괴담 하나 취재하러 왔을 뿐인데 주민들이 이렇게 말리자 제작진들도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촬영을 접을 수도 없고 일단 괴담은 괴담으로만 받아들인 채 그냥 우물에 한번 직접 가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물에 가던 도중에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우물이 있다는 곳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촬영진 한 명이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이 걸려 넘어진 줄로 알았지만 기절한 것처럼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마치 빙의된 사람 같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연기 씨가 다른 방송에서 했던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정말 제작진 한 명이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김연기 씨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촬영하지 말자고 제의했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관둘 수 없다며 촬영을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작진은 우물에 도착합니다. 정말 오래된 우물이었는지 상태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주변도 외지고 제작진도 쓰러지는 일까지 겪은 터라 그냥 빨리 촬영만 하고 내려가야겠다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우물 안을 손전등으로 비춰보자 우물 벽의 겉면에 수많은 작은 상처들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많은 수의 흠집은 전부 손톱 자국들로 안에 갇혔던 이들이 벽을 긁어대서 났던 상처들이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꺼림칙한 촬영을 겨우겨우 마치고 이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하던 김연기 씨. 그런데 갑자기 담당 PD가 김연기 씨를 불러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상한 제안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만 찍고 가면 편집했을 때 분량이 너무 안 나오니까 어차피 괴담의 진위 여부도 가려내야 되니 겸사겸사 김연기 씨가 우물 안에 직접 들어가 보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너무나 황당한 제안이었습니다. 진짜로 우물 안에 들어가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것과는 별개로 우물이 너무 오래되어 상태가 좋지 못했고 우물에 설치된 도르래와 밧줄도 너무 낡은 상태여서 이걸 타고 들어갔다간 자칫 크게 다칠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애초에 괴담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겸 직접 들어가란 것이 김연기 씨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김연기 씨는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거절했고 이제 슬슬 해가 져서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오늘은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애둘러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 PD는 계속해서 자기가 끌어올려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들어가라고 강요했다네요. 어쩐지 담당 PD의 모습이 평소와도 달랐다고 합니다. 결국 김연기 씨는 분위기도 무섭고 이상한 제안에도 질려서 화를 내며 먼저 숙소 쪽으로 걸어갔는데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담당 PD가 우물 옆에 우두커니 서서 자신을 한참 노려보다가 이내 마지못해 따라 내려왔다고 합니다. 기분도 좋지 않고 피곤함에 지쳐 먼저 잠들어버린 김연기 씨. 다음날 아침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담당 PD가 마침 식당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전날 우물 촬영을 마치고 기분이 상해 바로 잠들었기 때문에 담당 PD에게 제대로 말도 못했던 김연기 씨는 식당에 들어온 PD를 보자마자 곁에 가서 대체 어제 자기한테 왜 그랬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PD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반문합니다. 자기는 그런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할 사람도 아니라며 제정신이면 그 우물에 들어가라고 말할 리가 없지 않겠냐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김연기 씨는 당황했고 PD에게 재차 물으며 분명 어제 자신에게 우물로 들어가 보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하자 담당 PD는 어제 촬영 잘 마치고 잘 들어왔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담당 PD에게 어제 일에 관해 말했지만 이상하게 담당 PD는 자기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었고 미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방송이어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날 있던 일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 묻자 담당 PD의 기억이 우물 촬영 전후로 필름이 끊기듯이 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담당 PD가 귀신에 홀리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귀신 우물 괴담은 실제했던 것일까요? 해당 내용은 2002년 방송분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 방송 괴담 내용에 따르면 우물이 있던 곳은 그냥 일본의 어떤 외진 마을 정도로만 나오는데 실제로는 일본의 이바라키현에 위치한 곳으로 예상됩니다. 이바라키현 중부의 카사마시라는 곳에 있는 사시로산의 우물이 바로 이 귀신 우물로 보입니다. 이 사시로산은 옛부터 신앙의 중심터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이 사진이 바로 산에 위치한 우물입니다. 사실 이 사시로산에 위치한 우물은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우물이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해지는 이 우물에 관한 전설 내용들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 사시로산에 위치한 모든 우물을 찾아내면 그 우물을 찾아내는 이는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도 있고 또한 여러 개의 우물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해도 어떤 특정 우물 안을 들여다보면 저주를 받거나 혹은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떨어져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괴담이 귀신 우물 괴담일 확률이 높은 듯하네요. 이 산이 아무래도 예전부터 신앙의 내용이 많이 전해졌다 보니까 우물 괴담 말고도 전설이 내려오는 장소들이 꽤 있다고 하네요. 이 산 속의 어딘가에는 오래전 연못 하나가 존재했었는데 이 연못 안에서 수영 등을 하다가는 연못에 살고 있는 귀신에 의해 물속으로 끌려간다고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물 괴담의 변형된 형태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우물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곳이 한 군데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시로산에 위치한 어느 터널인데요. 이 터널 안에서 귀신이 종종 목격되었다는 소문도 있고 이 터널 안을 지날 때 차나 오토바이의 경적을 울리면 그 즉시 시동이 꺼져버린다는 괴담도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여러 개의 심령 장소가 존재하는 것은 참 신기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일본의 공포영화 링, 이 링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을 하나 꼽자면 여자 귀신 사다코가 우물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일 것입니다. 이 링에 나오는 귀신이 나오는 우물 역시도 사시로산의 우물 괴담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하네요.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유명세를 타서 심령 스팟을 찾는 이들의 방문도 꽤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보통 호기심 천국 그리고 김연기 씨가 겪은 괴담 중에는 이 귀신 우물 괴담이 제일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제작진들이 실제로 겪은 무서운 일은 또 있었습니다. 당시 호기심 천국에서 편성했던 일본 괴담 특집은 총 3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우물 괴담은 그중 3번째 괴담이었으며 또 다른 괴담 중 하나인 붉은 방 괴담을 촬영하면서 제작진들은 기괴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하 내용들 역시도 인터넷에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붉은 방 괴담은 일본에 위치한 어느 폐 건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폐 건물은 원래 병원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숙박업소로 사용되던 곳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려진 이 건물이 유명세를 탔던 이유는 이 건물에 위치한 어느 방 안에서 종종 귀신이 목격된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은 그 존재 자체가 매우 특이했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천장부터 바닥까지 온통 붉은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괴담이 붉은 방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붉은 방은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촬영을 위해 이 건물에 방문한 제작진, 이때도 리포터는 김연기 씨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붉은 방에 대한 구체적인 괴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숙박업소로 사용되던 곳이었는데 이곳에 있는 그 붉은색의 방 안에서 어느 여자아이가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고 그 뒤로 종종 아이의 귀신을 봤다는 손님들의 항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묘하게도 그 뒤로 매상도 점점 떨어지면서 문을 닫게 되었는데 폐건물이 된 이후에도 이곳을 탐험하던 사람들이 그 붉은 방 안에서 여자아이의 귀신과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장비를 챙겨 건물 안에 들어간 제작진은 1층을 돌아다니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찾았습니다. 폐건물이 된 지 오래됐기에 여기저기 허물어져 있어서 분위기도 꽤 무서운 편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1층을 돌아다니는 동안 어쩐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혹은 뭔가 따라오고 있는 느낌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갑자기 제작진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꺼냅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디오 장비에 녹음된 소리를 다시 재생해보니 실제로 이상한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꺼림칙했지만 일단 붉은 방이라도 촬영해보기로 했는데 그때 갑자기 김연기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도 끝에 웬 여자아이가 서 있었단 것. 제작진은 김연기 씨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지만 건물 복도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김연기 씨가 뭘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말했지만 이에 김연기 씨는 절대 잘못 본 것이 아니라며 촬영 그만하고 당장 건물을 나가자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분명히 복도 끝에 서 있는 여자아이 귀신을 봤다는 것. 촬영팀도 영 기분이 좋지 않고 섬뜩해 결국 철수합니다. 한국에 돌아온 이들은 촬영 분량을 편집하다가 해당 건물에서 녹음된 테이프를 재생하던 중 그 알 수 없는 소리의 정체를 알게 되는데요. 누군지 모를 여자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당시 촬영을 갔던 사람들 중에 여자 스태프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후에 영상 편집을 하던 중 1층에서 여자아이의 형상이 지나가듯이 촬영된 것도 밝혀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본의 괴담을 촬영하러 갔었던 촬영팀과 김연기 씨는 이런 섬뜩한 일들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귀신 우물 괴담은 꽤 많이 알려져 있지만 붉은 방 괴담은 그에 비해 조금 덜 알려져 있는 듯합니다. 여담으로 이 일본 괴담편은 어디서 다시 볼 수가 없는 관계로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나 후기만을 통해 접할 수가 있는데 일단 김연기 씨와 친한 또 다른 방송인의 이야기도 그렇고 김연기 씨 본인이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로 밝힌 바에 따르면 실제로 있었던 일은 확실히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당시 방송분을 다시 공개해주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네요. 한 방송인이 촬영 중 실제로 겪었던 무서운 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3월 11일에 올라왔던 윌리엄 멈러 사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세기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성의 뒤로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어느 중년 여성의 어깨 위에 얹혀있는 하얗고 뿌연 손들, 그리고 뒤로 보이는 희미한 남성의 형체. 이 사진은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메리 토드 링컨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윌리엄 멈러란 이름의 사진작가로 그는 부인의 뒤에 찍힌 형체가 바로 링컨 대통령의 영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작가는 거대한 속임수의 주인공이 됩니다. 19세기에 사진이 점점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다양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남기려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의 모습을 남기기 위해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일도 매우 많았습니다. 개중에는 다양한 도구나 당시에는 생소했던 나름대로의 특수효과를 사용한 사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중에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은 영혼을 담았다는 영혼 사진, 이른바 심령 사진들의 유행이었는데요. 당시엔 영혼을 불러낸다는 강령술이 유행할 때라 사람들이 영혼에 무척 관심이 많기도 했고 그에 맞춰 빙의된 영혼을 실제로 보여주는 시도 역시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령 사진이 꽤 인기가 많았었고 이런 심령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사진 작가도 있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윌리엄 멈러였습니다. 윌리엄이 처음부터 사진작가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832년에 출생한 그는 미국의 보스턴 출신이었으며 원래는 간판이나 인쇄물 등을 새겨 만드는 판각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직접 구매한 사진기로 여러 사진을 촬영하면서 사진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온 것은 1862년, 따로 작업실이 없던 그는 다른 사람의 스튜디오를 이용했습니다. 헬렌 스튜어트 부인의 작업실에서 촬영했던 사진 한 장은 곧 윌리엄의 인생 자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가 촬영했던 것은 자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는데요. 그는 이 사진에 영혼이 촬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윌리엄이 촬영했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보시면 뒤쪽에 희미한 여성의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그는 이 여성이 12년 전에 숨진 자신의 사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사촌이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었으나 윌리엄과 스튜어트 부인은 이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고 영혼이 촬영됐다는 이야기는 곧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윌리엄은 원래 직업이었던 판각 사업을 관두고 본격적으로 사진작가 일에 매진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었지만 곧 윌리엄에게 사진을 찍고 싶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당시엔 사진이란 것이 아직은 좀 생소하기도 했고 지금처럼 아무 때나 찍고 싶을 때 찍는 것이 아니어서 사람들은 특별한 모습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이 영혼 사진에 열광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미국에서 벌어졌던 남북전쟁이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남북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에게서 사진을 촬영하길 원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 전쟁으로 가족을 잃었던 이들이 대단히 많았으며 대다수는 숨진 소중한 사람의 영혼을 사진으로 소장하고 또 영혼이 그들 곁에 머물러 있다는 걸 확인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윌리엄은 영혼 사진은 매우 특별한 것이라면서 사진 한 번을 촬영하는데 꽤 비싼 돈을 받았습니다. 일반 사진 작가들이 받는 돈의 10배까지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촬영한 사진에 영혼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마음에 들 때까지 촬영했기 때문에 한 번 촬영할 때마다 돈을 꽤 벌어들였다고 전해집니다. 윌리엄의 부인도 그의 성공에 큰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부인이었던 한나 멈러는 영매사였는데요. 이 사진이 바로 한나의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조수로도 활동했습니다. 아마도 영매사였던 한나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도 그녀의 남편 윌리엄이 영혼의 사진을 촬영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에 혹해서 사진까지 촬영하게 된 이들이 아마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윌리엄의 이 심령사진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물론 현대의 시점으로 보자면 그가 촬영한 사진들은 아마도 위조 혹은 조작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사진 기술 등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심령 사진을 촬영한다며 승승장구하던 윌리엄이지만 당연히 그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윌리엄 역시도 이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를 의심하던 사람들 중에는 당시 유명 사진 작가였던 제임스 월리스 블랙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바로 제임스 월리스 블랙입니다. 제임스 역시 윌리엄의 이름을 익히 알고 있었고 자기 조수를 보내 윌리엄에게서 사진을 찍어 오게 했는데 제임스의 조수는 그에게서 수상한 점을 전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임스 본인이 직접 윌리엄을 찾아갔습니다. 제임스 역시도 윌리엄에게서 사진을 한 장 촬영했는데 그는 직접 현상실까지 따라가서 조작의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실제로 현상된 제임스의 사진에도 영혼 같은 존재가 찍혔지만 촬영부터 현상까지 이르는 그 모든 과정에서 제임스는 윌리엄이 뭔가를 조작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당시 사진 기술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음과 더불어 원래 판각이나 인쇄물을 만드는 직업에 종사하던 윌리엄이 아마도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있었을 것이며 제임스가 이를 알아채는 게 어려웠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윌리엄의 행각이 밝혀지게 되면서 그의 명성이 무너지는 결정타가 찾아온 것은 1869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윌리엄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를 찾아온 것은 바로 경찰들이었습니다. 윌리엄이 다수의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그를 그 자리에서 체포했습니다. 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들은 이렇습니다. 피해자들 중 한 명은 남북전쟁에서 자기 오빠가 전사했다면서 윌리엄을 찾아가 오빠의 영혼이 나온 사진을 부탁했고 나중에 사진 속에 분명히 찍힌 오빠의 영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전사 보고에 오류가 있었음이 밝혀지고 전사했다던 오빠가 이후에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웃지도 울지도 못할 황당한 상황이 펼쳐졌던 것이죠. 또 다른 사례 역시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윌리엄에게서 사진을 촬영했던 어떤 남자도 사진 속에 자신과 함께 촬영된 영혼의 존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영혼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챌 수 있었는데요. 바로 자기 아내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남자의 아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 그의 아내가 윌리엄의 스튜디오에서 사진도 찍은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윌리엄은 그의 아내가 촬영된 사진 원본을 갖고 있었으며 이 원본을 사용해 교묘히 그의 사진에 조작을 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스스로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들 말고도 추가 증인이 또 있었습니다. 서커스를 비롯해 여러가지 사업을 벌이면서 이른바 쇼맨이란 별명으로 잘 알려졌던 미국의 사업가 P.T. 바넘이었습니다. 그는 윌리엄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윌리엄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것부터 그가 심령사진을 조작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집 주소를 알아내 몰래 그의 집에 침입한 다음 의뢰인 가족의 사진을 절도했다는 소문까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바넘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들 중 하나는 그의 심령사진이 얼마든지 누구나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바넘은 또 다른 사진작가 에이브러햄 보가더스를 고용해서 윌리엄이 찍었던 심령사진들과 흡사한 사진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진 기술과 인쇄 기술 등을 조금 알기만 하면 윌리엄이 촬영했다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마 윌리엄이 사용했던 기법은 이중 노출 기법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가 만들어내서 법정의 증거 자료로서 제출했던 사진입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결과물이 아닌 과정에서의 증거였습니다. 결과물을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까진 입증했지만 윌리엄이 사진 촬영과 현상을 하며 그런 조작을 벌였다라는 행위에 대한 물증은 그 누구도 입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윌리엄은 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쨌든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지만 이런 일련의 증언들과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나며 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각지의 영매사를 비롯한 영성주의자들은 그를 옹호했지만 윌리엄은 이제 대놓고 심령사진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사진 사업을 접는 대신 또 다른 사진 사업을 개척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진기술 노하우와 인쇄기술을 합쳐서 멈러 프로세스란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법은 사진을 좀 더 안정적으로 현상함으로써 사진을 깔끔하게 내보낼 수 있는 기법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법을 통해 신문 등의 사진이 인쇄될 때 이전과는 다르게 더 깨끗하게 나옴으로써 신문 인쇄술에 혁신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비록 그의 심령 사진이 조악한 속임수였다는 평가도 많지만 그에 대한 옹호의 의견도 대단히 많은 편입니다. 남북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게 되어 슬퍼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그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게 될 정도로 힘들었을 때 윌리엄의 이 심령 사진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소중한 사람의 영혼이 늘 자신들 곁에 실제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사진으로 확인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줬으며 슬픔을 극복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촬영한 심령 사진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링컨 대통령의 영혼이 촬영된 사진입니다. 사진에 나온 여성은 링컨 대통령의 부인 메리 토드 링컨입니다. 이 사진도 윌리엄이 한창 심령 사진 사업을 벌일 때가 아닌 그가 사업을 관두고 나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과거 그의 사진들을 위조된 사기로 여기고 있던 때였지만 남편의 영혼이 늘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은 링컨 부인에게 이 사진은 사실 가짜야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진 사업 등에 매진하던 윌리엄 멈러는
1884년에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윌리엄의 부고에 관한 소식을 말할 때 그가 심령사진 사업을 벌였다는 것에 관해 얘기하기보다는 대신 사진계에서 꽤 이름을 떨쳤다고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그가 남긴 족적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상당히 의미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심령사진으로 세상을 속였던 남자 윌리엄 멈러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3월 14일에 올라왔던 다크 로스트 미디어 5편입니다. 로스트 미디어는 이제 더 이상 구할 수 없거나 혹은 전체가 아닌 일부만 구할 수 있게 되어버린 영상, 사진, 음악, 그림, 책 등의 미디어들입니다. 대개는 보관이 허술해서 혹은 실수로 분실되는 바람에 영영 잊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로스트 미디어들 중에는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사연 등으로 인해서 잊혀져야만 하는 미디어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다크 로스트 미디어라고도 불리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이런 다크 로스트 미디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민감한 표현의 묘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케이스 피콕은 영국의 스턴트 매니저 영화배우였습니다. 1928년 출생으로 원래는 배우가 아닌 축구선수로 활동했으며 소속팀의 우승에도 기여하는 등 실력도 좋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 축구를 그만두게 되면서 그는 운동선수로 다져진 자신의 장점을 사용해 스턴트 매니저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기준으로는 대담한 스턴트를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유명 시리즈인 007 시리즈의 하나에 출연하기도 했고 연기력도 인정받아 여러 영화 등에서 스턴트맨이 아닌 일반 배우로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BBC의 드라마 등에서도 배우로 활약했다고 하네요. 그는 1966년 BBC의 또 다른 드라마에 캐스팅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스턴트맨으로 캐스팅되었는데 다른 배우의 스턴트를 대신해주는 이른바 스턴트 더블이었습니다. 그가 출연하게 될 드라마는 경찰 소재의 드라마로 배우 데이비드 슈어의 스턴트 대역을 맡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데이비드 슈어가 맡았던 배역은 수배자 베리 역할로 어느 제약 공장에 몰래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벨이란 캐릭터가 공장에 몰래 들어가는 장면에는 높은 사다리가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스턴트맨이 필요했는데요. 사다리를 올라가던 베리가 중심을 잃게 되면서 높은 사다리 위에서 떨어진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높은 위치에서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다리의 맨 위까지 올라가는 스토리였다고 하네요. 사다리가 설치된 벽의 높이는 약 4m 정도의 높이로 이미 여러 위험한 스턴트를 많이 경험한 케이스에게는 그다지 높은 난이도의 스턴트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만 당연히 안전을 위해 매트리스를 바닥에 깔아둔 상태였고 준비된 매트리스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2장의 매트리스를 더 바닥에 놓아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촬영은 1966년 11월 1일 새벽 1시 50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베리 역의 데이비드 슈어가 사다리를 올라가는 장면까지만 촬영한 뒤 그의 스턴트 대역을 맡은 케이스가 배우와 교체하고 다시 사다리에 올라가는 장면으로 자연스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대로 사다리 끝에 도달한 케이스는 사다리와 함께 그대로 매트리스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계획한 대로면 정확하게 매트리스 위에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케이스는 매트리스를 한참 벗어난 맨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사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함께 떨어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에 케이스의 뒤통수가 그대로 충돌합니다. 4m 정도의 높이였지만 사다리와 함께 떨어지면서 그대로 추락하는 것보다 더 크게 충격을 받게 되었고 매트리스 위로 떨어질 것이란 생각에 완전히 무방비였기 때문에 그 부상의 위험도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스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에 의하면 두개골에 광범위한 골절이 생겼으며 머리 안쪽에서 이미 부상이 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긴급하게 치료를 받았지만 너무 위험한 상태였으며 케이스는 결국 치료 도중 새벽 5시경 목숨을 잃었습니다. 케이스가 마지막으로 출연했던 해당 드라마의 에피소드는 당연히 방송으로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사고 장면이 녹화된 영상 자체는 존재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나중에 이 사고가 법정에까지 가게 되면서 시신의 부검 및 검시 등을 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고 법적 판단을 위해 배심원단에게 일부 공개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도 방송사가 사고 장면 녹화본을 보유하고 있는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만약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개될 가능성은 절대로 없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으로 출연했던 드라마의 에피소드와 그의 사고 장면은 영원히 로스트 미디어로 남게 되었습니다. 1969년 8월 9일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이날 벌어진 어떤 끔찍한 사건은 미국인들에게 강한 충격을 남겼습니다. 범인들이었던 찰스 맨슨과 그 일당의 이름을 따서 맨슨 패밀리 사건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피해자가 당시 유명 배우였던 샤론 테이트였기 때문에 샤론 테이트 사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해당 사건은 자칭 음악가이자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던 찰스 맨슨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찰스는 당시 음반 발매를 원하고 있었지만 그의 음반을 발매해주기로 했던 프로듀서 테리 멜처가 약속을 어기자 이에 무척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테리 멜처의 집을 찾아가 복수를 하기로 했는데, 테리는 이미 자기가 살던 집을 팔고 다른 곳에 이사간 상태였고 그의 집을 구매한 것이 공교롭게도 샤론 테이트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찰스 맨슨 역시 이에 관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벌였으며, 당시 배우 샤론 테이트는 로만 폴란스키 감독과 결혼하여 임신까지 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찰스와 그의 공범들은 살려달라는 그녀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비롯해 그날 저택에 있던 샤론의 지인들까지 모두 해치는 충격적인 범죄를 벌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그와 공범들은 또 다른 범죄까지 벌였고 경찰의 수사로 이들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이후에 찰스 맨슨과 공범들의 진술이 이뤄졌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범행에 관한 동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테리 멜처가 음반 발매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연락을 끊은 것에 분노해서라고 말했지만, 문제는 피해자는 엉뚱한 샤론 테이트와 그 지인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테리 멜처가 그 집을 팔고 다른 곳에 갔다는 것을 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중 우두머리였던 찰스 맨슨의 추종자 중에 사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찰스 텍스 왓슨입니다. 원래는 비교적 일반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었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바람에 망가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찰스 맨슨을 알게 되면서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범죄 연구가이자 작가였던 톰 오닐, 그는 2008년에 어떤 녹음 테이프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이 녹음 테이프는 왓슨이 체포된 1969년 11월 30일에 녹음된 것으로 그가 변호인과 나눴던 20시간가량의 대화 녹음본이었습니다. 톰은 지금껏 완전히 공개된 적이 없던 이 녹음 테이프 안에 범행 동기를 비롯한 중요한 내용이 있을 거라 판단하고 녹음본을 가진 왓슨의 변호인과 접촉했지만 공개를 거부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변호인을 설득했는데 2009년에 왓슨의 변호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테이프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소유권을 넘겨받은 인물은 이 녹음 테이프를 LA 경찰에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톰 역시도 LA 경찰에 녹음 테이프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녹음본의 공개를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밝힌 공개 거부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녹음본 안에 당시 찰스 맨슨과 그의 공범들이 벌였던 여러 가지 범죄의 내용들이 진술되어 있었으며, 이것이 그간 미궁에 빠졌던 사건의 실마리가 될 증거이기에 조사를 위해 함부로 공개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해자 샤론 테이트의 자매 데브라 테이트였는데요. 그녀는 경찰이 녹음본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미해결 사건의 조사 때문만이 아니고, 왓슨이 그 안에서 밝힌 그날 사건의 진술 안에 일부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란 것이었습니다. 데브라가 어떤 경위로 이런 사항을 접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에 관해서는 왓슨의 변호인도 숨지기 전에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톰에게 전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경찰이 이 녹음본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해결 사건의 조사를 위한 것도 있지만 왓슨이 했던 진술 중에 뭔가 결정적인 사항이 있어서인 듯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 모든 내용이 공개된 적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진술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과연 녹음 테이프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그리고 이들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찰스 왓슨의 녹음 테이프는 현재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지미 세빌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영국의 유명한 방송 진행자였는데요. 살아생전 많은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아 유명세를 탔고 그로 인해 영국의 국보급 방송인이란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미는 살아생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맡았는데 그 중에는 짐 윌 픽스잇이란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은 출연자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내용으로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사연을 방송사에 편지로 보내면 이 중에 추첨된 사람들을 방송사로 초청해서 지미 세빌이 이들의 요청을 들어준다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냥 소원을 이뤄주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소원을 요청했던 출연자들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마가렛 대처 전 총리도 출연했던 적이 있었으며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출연자들도 꽤 있었지만 대개의 출연자는 나이가 적은 학생들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도 인기리에 방영되면서 지미 세빌의 생전 명성을 끌어올리는 데에 한몫했습니다. 그런 지미 세빌의 가면이 벗겨진 것은 그의 사후였습니다. 지미가 살아생전 진행한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사람들 혹은 방송 출연자가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도 지미 세빌에게 범죄를 당했다는 증언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실제로 그가 추악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집니다. 당연히 그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인 짐 윌 픽스잇도 그의 범죄 무대 중 하나였습니다. 한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방송 스튜디오 안에서 지미가 녹화에 참여한 어느 여성에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여성이 당시 겨우 16살의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이 사실을 윗선에 보고했음에도 사건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미 세빌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어진 추가 폭로 역시도 충격적이었는데요. 지미 세빌은 방송사에 도착한 사연이 담긴 편지들 중에 당첨되지 못한 편지를 자신이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첨에 실패한 아이들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본심은 또 다른 범죄의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미가 편지를 통해 아이들을 직접 찾아갔고 그로 인해 14건 정도의 추가 범죄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후에 추악한 그의 범죄가 밝혀지면서 그동안 지미를 써온 방송사들도 그의 기록을 삭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가 진행한 프로그램 짐 윌 픽스잇은 주요한 피해자가 많이 나오기도 했던 방송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송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하고 싶어 했지만 완전히 그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DVD 등의 재판매 등이 당연히 금지되었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이었던 데다가 이미 그동안 공개된 방송을 녹화해둔 사람들이 인터넷에 녹화본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지미 세빌이 출연했던 대다수 프로그램은 사실상 완전히 없는 역사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었던 맨슨 패밀리의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유명한 사건이었으며 주범 찰스 맨슨의 이름을 널리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워낙 충격적이고 기묘했던 사건이다 보니 아직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0시간가량의 녹음 테이프라면 분명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을 텐데 정말로 그간 알려진 사건의 내용을 뒤집을 진술이 있었는지 이에 관한 점이 꽤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크 로스트 미디어 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3월 18일에 올라왔던 미스터리 비행선 이야기입니다. 미확인 비행물체, 이른바 UFO로 불리는 존재들은 생각보다 역사 속 기록에서 자주 등장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사진이나 영상 기록이 발전하지 않아서 글이나 그림으로만 그 묘사가 남아있는데요. 의외로 구체적인 묘사들로 기록되어서 현재까지도 전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도 이러한 기록들이 있었는데요. 한두 번이 아닌 무려 수백 명의 목격담이 남아 전해집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미확인 비행선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미확인 비행선에 관한 최초의 목격으로 잘 알려진 것은 1896년 캘리포니아에서의 목격담이었습니다. 1896년 11월 17일 저녁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주민들은 밤하늘에 이상한 빛이 떠다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별등을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싶었지만 사람들은 곧 이 밝은 빛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게다가 몇몇 사람들은 빛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거대한 몸체와도 같은 형태를 봤다고도 말했습니다.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목격담은 다음날 지역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세크라멘토 비, 샌프란시스코 콜 같은 신문 등은 사람들이 이 움직이는 빛을 본 사건을 언급하면서 마치 하늘에서 유령이 움직이는 것과도 같았다고도 말했고, 또 일부에서는 날아다니는 거대한 물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밝은 빛이 처음 목격된 이틀 뒤인 11월 19일에는 이런 기묘한 사건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쇼라는 이름으로 소개한 어느 남자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기괴한 물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이 물체는 표면이 금속처럼 되어 있었으며 방향을 조정하는 핸들 모양의 장치가 달려있고 양끝이 뾰족한 아주 거대한 크기의 물체였다고 하는데요. 쇼가 차에서 내려 그 괴상한 물체를 살펴보는 동안 그의 근처로 한 무리의 수상한 사람들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묘사에 따르면 이들의 키는 2m가 넘을 정도로 무척 컸으며 아주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뭔가 진동하는 듯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괴상한 모습을 한 존재들은 모두 3명이었는데 이들은 쇼가 타고 온 자동차를 흥미로운 듯이 살펴보다가 쇼를 붙잡고 그 괴상한 물체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쇼가 강력히 저항하자 이내 포기해버렸고 결국 자기들이 타고 온 듯한 그 물체에 탑승해 하늘로 사라졌다네요. 이렇게 괴상한 소문들이 점점 퍼지는 동안 다시 그 밝은 빛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1896년 11월 21일 세크라멘토 상공에 다시 나타난 이 빛은 이전보다 더욱 크고 밝게 빛을 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목격자들 중에는 세크라멘토의 보안관, 지방검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시장의 직원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세크라멘토만이 아닌 여러 도시에서도 목격되면서 수천 명의 목격자를 남겼던 매우 유명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묘한 일련의 사건들은 12월까지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이 괴상한 사건들은 12월에 수그러들었지만 1897년에는 사건이 다른 지역으로 더 퍼져나갑니다. 네브라스카 지역에서도 이런 밝은 빛들이 발견되었으며 텍사스, 캔자스 지역에서도 계속 이런 현상이 보고되는데요. 아마 이 밝은 빛은 미확인 비행선에서 나오는 빛으로 보였습니다. 이 당시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이런 현상들 중에는 몇 가지 기묘한 목격담과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브라스카 엘비언의 지역신문 엘비언 위클리지에서는 2명의 목격자가 발견한 어떤 물체에 관해 다뤘습니다. 자신들이 서 있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처음 보는 거대한 물체가 하늘에서 떨어져 추락했다는 것. 그런데 갑자기 이 물체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물체가 사라진 그 자리에 어느 남성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남성은 두 사람에게 다가와서 이들에게 손에 든 뭔가를 내밀었는데요. 아마도 이 손에 든 걸 사용해서 추락했던 물체를 손에 들어올 정도로 작게 만들었다는 의미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꽤 확실한 증인이 존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1897년 3월 28일 지역신문 로키 마운틴 뉴스에서는 많은 사람이 참석한 어떤 행사에 나타났던 현상에 관해 말했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 중에는 캔자스주의 주지사였던 존 휘트너 리디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속 인물이 바로 존 휘트너 리디인데요.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참가자들이 하늘을 천천히 지나가는 붉은색 빛을 목격하고 두려워서 어딘가에 숨거나 행사장을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미시건주에서도 이런 목격담이 보고되었는데 이번 목격담은 이 비행선이 공중에서 폭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시건주 배틀크릭과 칼라마주에서 빛이 목격된 후에 파빌리온 근처에서 비행선이 폭발하는 장면이 있었다는 것, 이후에 컴스톡 인근에서 비행선의 몸체로 추정되는 일부 파편이 발견되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만약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다면 전부 다 허구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외했을 때 보통은 외계인이나 UFO 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미확인 비행물체 현상에 대해 현대인들과는 아주 다르게 인식하고 있던 듯한데요. 사람들은 이것이 누군가 비밀리에 발명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발명품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미확인 비행물체 사건이 아닌 미확인 비행선 사건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특히 1896년에 벌어진 밝은 빛 목격 사건 이후에 어느 신문에 게재된 기사가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변호사였던 조지 콜린스는 이 밝은 빛 목격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며 사실 몇 개월 전에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법적 자문을 요청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요청받은 그 법적 자문이 세계 최초의 실용 비행선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조지 콜린스가 게재했던 기사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라기보단 남들이 모르는 걸 나만 알고 있다는 과시의 뉘앙스였던 듯합니다. 그래서 조지 콜린스의 이런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게 되자 그런 이야기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당시 사람들은 조지 콜린스가 헛소리를 한다며 조롱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캘리포니아만이 아닌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자 콜린스는 거짓말이나 하는 허풍쟁이로 소문이 나게 됩니다. 변호사란 직업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소문이었습니다. 결국 콜린스는 창피한 나머지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렸다고 하네요. 콜린스를 옹호하듯이 나섰던 인물도 한 명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법무장관이었던 윌리엄 헨리 해리슨 하트였습니다. 해리슨의 설명은 콜린스보다도 더 구체적이었는데요. 그는 현재 비행선이 시험 단계이지만 곧 다 만들어질 것이며 총 3척의 비행선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콜린스를 언급하며 콜린스의 말이 진실이라고 했지만 어쩐 일인지 갑자기 나중에 말을 바꾸더니 비행선에 관한 이야기 자체를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콜린스가 허풍쟁이로 몰려 도망치듯 떠나는 걸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또 다른 사람이 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발명왕으로 잘 알려진 토마스 에디슨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이 비행선을 비밀리에 만들 사람이라면 발명의 천재인 토마스 에디슨밖에 없을 것이라며 에디슨이 이 모든 사건의 장본인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소문이 점점 퍼지자 에디슨의 입장 역시 난처해졌고, 결국 1897년 그는 자신이 이 사건과는 절대 무관하다며 자기가 벌인 일이 아니었단 성명문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사건에 대해 여러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중 가장 주된 해석은 사건 자체가 크게 부풀려졌다는 것인데요. 즉 밝은 빛을 목격했던 목격담 자체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어쩌면 단순한 유성을 잘못 본 것일 수도 있고 유난히 밝게 빛나던 별빛을 착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시엔 지금과 달리 대기의 질이 더 좋았기 때문에 하늘의 별이 더 잘 보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런 해석은 당연히 그에 대한 반박 도 존재하는데, 과거의 사람들이 아무리 별빛이 밝다고 하더라도 늘 보던 별빛과 이상한 현상을 구분도 못하진 않을 것이란 내용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처음 해석과 비슷하게 이 사건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으나 일이 지나치게 커져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템플대학교의 교수이자 역사학자를 지냈던 데이비드 마이클 제이콥스의 의견에 따르면 이것이 자극적인 것을 원하던 사람들에 의한 폐해란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옐로 저널리즘, 황색 언론이 판을 치던 시대였는데 더 자극적인 기사, 더 눈을 끄는 기사를 실어서 다른 신문사보다 높은 판매고를 올리는 것이 목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정보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길이 없고 신문에 실리는 기사를 하나하나 다 체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부풀려서 기사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단 것입니다. 목격담 자체는 수많은 사람들이 봤던 일이었기에 실제로 있던 사건이 맞기는 맞지만 오히려 이 실제 목격담을 빌미로 신문사들이 교묘하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과장된 기사를 만들기도 했단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기사들 중에는 잘 읽어보면 풍자적인 내용들 또는 마지막 문장에 기사 내용이 사실 장난일 수도 있다는 일종의 힌트를 심어놓은 기사들이 존재하기도 했다네요. 즉 실제 사건이 벌어지자 몇몇 신문사들이 이에 편승해서 여러 기사를 지어내다가 점점 일이 커졌단 것입니다. 문제는 만약 기사들이 과장하고 부풀린 것이라고 해도 실제 목격한 증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 중에는 정치인 등의 인물들도 있었고 수백 명이 동시에 봤던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없는 사실은 절대로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목격했던 목격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극적인 이야기에만 관심을 쏟게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외계에서 온 존재들이란 가설이 있었습니다. 19세기에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비록 소수지만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재밌는 점은 이 19세기의 미확인 비행선 사건에서 여러 가지로 알려졌던 목격담과 사건의 내용들이 이후 현대에 나타난 UFO 사례들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빛을 본 사람들, 기묘한 물체의 추락, 그리고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의 조우까지 현대적인 UFO 목격담과 여러모로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외계인의 소행으로 보는 시각과 해석도 존재합니다. 또한 사진으로 남길 수가 없어 사람들의 묘사에 의존해 그림과 스케치만으로 남은 이 미확인 비행물체들의 모습이 현대에도 잘 알려진 UFO의 모습들과 상당히 흡사한 면이 많다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각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물체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된다며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19세기의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이 사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정말 초기에 발명된 시험용 비행선이었지만 사건의 목격담에 편승해서 과대하게 부풀려진 자극적인 언론의 결과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외계에서 온 물체들이었을까요? 19세기에 벌어졌던 미확인 비행선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은 3월 21일에 올라왔던 영화 살로 소돔의 120일 리뷰입니다. 예술이란 보통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는 영화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어떤 예술 작품들은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닌 특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기묘함을 함께 남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영화 살로 소돔의 120일이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문제작 중 하나로 뽑히는 영화인데요. 이탈리아의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 감독의 영화입니다. 영화 특성상 영상에서 그대로 보여드리기에는 지나치게 적절하지 못한 장면들이 많아서 영화의 스토리를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는 점,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은 실제 존재했던 살로 공화국이란 곳입니다. 이곳은 이탈리아에 위치했던 곳이며 원래 명칭은 이탈리아 사회공화국이지만 수도인 살로의 이름으로 더 익숙한 곳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공화국의 독립적인 나라였다기보다는 이탈리아에서 쫓겨난 베니토 무솔리니가 나치 독일의 지원을 받아 세워진 일종의 꼭두각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베니토 무솔리니가 원수였지만 실제로는 나치 독일의 무기나에 있던 그런 성격이었다고 하네요. 영화의 구체적인 플롯은 이렇습니다. 살로 공화국의 4명의 권력자들이 모여서 며칠 동안 자기들이 원하는 쾌락의 파티를 여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판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떨어진 어느 저택을 통째로 사용합니다. 이 권력자들은 각각 의장, 성직자, 공작, 판사입니다. 이 저택의 각지에서 납치해온 소년, 소녀들을 데려다 놓고 온갖 쾌락을 벌인 다음 해산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권력자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이 파티의 희생자가 아닌 희생자를 감시하는 역할, 이른바 간수 역할을 맡게 되는 특권이 주어진 이들도 있습니다. 이 4명의 권력자들이 원하는 쾌락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인데요. 이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길 원하며 그 수단 역시도 무척이나 다양하고 대단히 저급하고 원초적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모두 딸을 하나씩 데리고 와서는 서로가 서로의 딸을 바꿔서 자신의 파트너로 삼고 권력자들이 여는 쾌락의 파티에서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권력자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며 이를 통해 이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붙잡혀온 피해자들을 저택 앞에 모아두고 일장의 연설을 하며 경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들은 아예 대놓고 희생자들에게 말하길 연약한 창조물인 너희는 쾌락을 위해 모인 것이니까 어떠한 자유도 기대해선 안 된다. 아무도 너희가 여기에 온 것을 모르니까 너희는 사실상 이미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며 이들에게서 희망을 없애버립니다. 또한 기도를 비롯한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도 금지합니다. 권력자들의 곁에 있는 4명의 여성들은 이들의 협조자들입니다. 이들 중 3명은 이야기꾼이고 나머지 1명은 음악 연주자입니다. 권력자들이 여는 쾌락의 파티는 연주자를 제외한 이 3명의 여성들이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서 진행됩니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주제는 모두가 예상하시겠지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쾌락들 중에서도 상당히 밑바닥에 위치한 괴상한 취향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혹시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욕구가 생기면 어느 권력자든 이야기를 도중에 중단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행위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꾼들의 역할은 권력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이들이 쾌락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시동을 거는 역할인 것입니다. 희생자들에게 여러 가지 의상을 바꿔가며 입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영화 속에서 피해자들은 거의 다 옷을 입지 못한 채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꾼이 설명하는 것은 기괴한 취향으로 기괴하긴 해도 나머지 이야기들보다는 오히려 순화된 편입니다. 이야기를 담당하는 여성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도중에 흥분한 권력자가 희생자들 중 하나를 강제로 범하기도 하고, 이런 기괴한 행위는 모두가 모인 식사 자리에서도 이어집니다. 물론 이들의 대상에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는 갑자기 희생자들 중 두 사람을 데려다가 강제로 혼인식을 올리기도 하는데, 이 장면 역시도 기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들과 간수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신랑 역할과 신부 역할의 희생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전부 옷을 입지 못한 채로 나옵니다. 그마저도 이 강제로 혼인을 하게 된 희생자 두 사람 역시 나중에 권력자들이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관계를 맺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는 욕구가 생겨버렸는지 권력자들은 각자 서로들까지도 범하는 기묘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기묘한 행위가 끝난 후에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방에 모여서 보들레르, 니체를 이야기하며 겉으로는 고상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엽기적인 행위를 일삼던 이들이 여기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식인들의 명언 등을 꺼내며 고급스러운 듯이 이런 담소를 나누는 것을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허영스럽고 모순적인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 다다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언뜻 이것이 예술 사조 중의 하나인 다다이즘을 말하는 듯도 보입니다. 다다이즘은 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기존의 예술 규칙이나 의미를 일부러 무너뜨림으로써 예술이 꼭 진지하고 의미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예술 자체를 뒤집어버린 예술 사조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작품은 엉뚱하고 무의미한 작품들이 있는데 반대로 그럼으로써 의미를 갖게 되는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 역시도 그런 다다이즘 사조 중의 하나입니다. 마르셀 듀샹의 세밀한 작품인데요. 아마 다다이즘 작품들 중에서는 이것이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그런 권력자들 중 한 명이 이런 다다에 관해 말하는 것은 어쩌면 이들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모습 자체가, 혹은 이러한 행위, 나아가서 모든 인생들 자체가 사실상 다다이즘처럼 개념적인 부분,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이란 걸 제외하면 아무런 의미조차 없다는 것이란 표현을 보여주는 듯도 합니다. 즉 이들의 대화 자체가 겉으로는 온갖 지성인들의 명언이 나오지만 본인들은 가장 저급한 욕망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을 볼 때 이미 아무 의미가 없는 쓰레기 같은 대화인 것입니다. 그렇게 권력자들이 의미 없는 대화를 계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들은 희생자를 마치 동물처럼 대하면서 옷을 입히지 않은 채로 목줄까지 묶이고 네 발로 기어가게끔 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희생자들 중에는 권력자들 서로의 딸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권력자들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이들 중 한 명은 남이 불행한 걸 볼 때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황홀한 쾌락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감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힘, 즉 권력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력자들이 가지는 기쁨의 근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나 파티는 그 근본 자체가 단순히 기괴하고 엽기적인 행위에서의 쾌락이라기보다 우리가 이 정도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절대적으로 권력적인 면에서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욕구가 생기면 희생자를 통해 바로바로 해소하며 온갖 기괴한 모습을 다 보여주지만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들의 권력이란 것을 생각해보면 이들은 육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행위에서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자신들의 모습 자체를 사랑하는 듯이 연출됩니다. 이들에게 있어 쾌락은 곧 권력이고 권력이 곧 쾌락입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여성들 중 한 명은 자신의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누군가를 해쳤다고 고백하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권력자 한 명이 일어나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욕망을 참을 수가 없다면 그 어떤 대가도 감수해야 한다며 그녀를 옹호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가지는 의미 자체도 부정하는 것인데 이 권력자들이 애초부터 자신들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식까지도 희생의 제물로 넣은 것을 보면 이들이 그런 행위를 옹호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게다가 권력자 자신도 그러한 저주를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며 자기도 이야기꾼과 똑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해 알 수 있는데 이들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남으로써 이미 저주를 받았으니 현세에 누리는 쾌락도 그에 대한 보상이란 의미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듣던 희생자들 중 한 명이 공포에 질려 울고 자신을 풀어달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그걸 즐깁니다. 이 희생자는 차라리 목숨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희생자가 신이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 말하자 권력자들은 감히 이곳에서 신의 이름을 언급하냐면서 이 희생자를 처벌 명부에 올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 희생자를 가장 잔혹하게 없애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택 안에서 그 어떠한 종교적 행위도 안 된다면서 정작 저택 안에는 종교적인 심볼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은 또 가장 기괴한 형태의 행위에 닿게 되는데 바로 인간의 배설물에 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희생자들에게 화장실에 함부로 가지 못하게 하고 요강을 준비해 그곳에만 볼일을 보게 만듭니다. 이런 행위는 식사 시간에 그 절정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권력자들은 이후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소돔적인 행위라면서 마치 인간에게는 누구나 소돔의 행위를 저지를 욕구가 내재되어 있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대화를 합니다. 그러한 행위로 인해 처벌받는 대상보다 오히려 형을 집행하는 이가 더 끔찍하다고 말하는데 마치 소돔의 행위를 처벌하는 집행자도 남들과 마찬가지면서 위선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란 듯이 얘기합니다. 또한 집행자의 행위 역시도 소돔의 행위처럼 되풀이된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권력자들 중에서도 종교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성직자란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소돔이란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나오는 지역 중 하나로 극도의 쾌락을 즐기다가 신에 의해 멸망하게 된 곳인데요. 마치 이들과 아주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성직자의 입을 빌어 소돔의 행위를 옹호하고 오히려 신을 비판하는 대사를 내보이는데 잡혀온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종교적인 말도 금지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신을 모독하는 말을 자유롭게 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다시 한번 이들에게 도덕적인 경계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이르면서 이들의 행적은 더 기괴해집니다. 4명의 권력자들은 각자 화려하게 치장하는데 여성의 옷을 입고 완전히 여장을 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희생자, 간수 중에서 자신들이 뽑은 대상과 특별한 혼인을 진행하려 합니다. 여장을 마친 권력자들은 각자가 뽑은 신랑과 나란히 서서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결혼식 전의 분위기도 그렇고 잠옷 진지한 모습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매우 기묘하게 연출됩니다. 주례를 맡은 것은 권력자들 중에 한 명인 성직자입니다. 성직자가 입은 옷의 어깨 부분에는 염소 머리가 달려있는데 염소의 머리가 종종 악마의 심볼로 사용된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이 기괴한 결혼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녁에 성직자는 희생자들의 숙소를 번갈아 다니다가 몇몇 희생자들이 규칙을 어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게다가 실제로 규칙을 어기는 장면까지 목격하는데요. 규칙을 어긴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면서 자기가 처벌받을 위험을 떠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고발된 것은 저택의 하인과 미래를 갔던 간수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인과 간수는 결국 권력자들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가까워지자 이들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고 이들에게는 하늘색의 리본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리본이 달린 이들은 가장 마지막 날에 제일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살아 돌아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 날의 이야기는 매우 끔찍하게 진행됩니다. 이야기꾼은 죽음과 그에 대한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하나같이 다 무섭고 충격적인 지옥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에 맞춰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이름 불렀던 피해자들을 밖으로 불러내어 잔혹한 고문을 벌입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고문에 참여하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며 그것을 즐깁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끝까지 희망도 없는 처절한 결말뿐입니다. 그리고 방 안에 남아있던 간수 2사람이 서로 바라보다가 갑자기 음악을 크게 틀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간수들의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감독은 원래 4가지 정도의 결말을 고려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런 결말로 결정된 듯 하네요.
이탈리아의 영화 살로 소돔의 120일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 감독의 작품이며 아마 이 작품을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이거나 혹은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가 왜 20세기 최고의 문제작으로 뽑히는지 아실 겁니다. 작품이 만들어진 시기가 1970년대임을 감안하면 영화의 소재나 연출이 꽤 파격적이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화의 개인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자신들의 힘을 사용해 극단적 권력을 추구하는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 유린당하는 희생자들의 대비로 마치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계급이 나눠지는 단순히 사회적 부조리함을 이야기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보여주려는 것은 간단히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파졸리니 감독이 보여주는 쾌락을 즐기는 지배층과 그 밑에서 고통받는 피지배층이란 구조는 사실 영화적으로는 거의 특별할 것이 없고, 지배하는 악역과 핍박을 받는 피해자들이란 오히려 대단히 진부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구조를 가진 영화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다만 파졸리니 감독은 그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억압받던 피지배층이 들고 일어나서 지배층을 뒤엎거나 무너뜨리는 반전이 있기도 하지만, 파졸리니 감독은 끝까지 지배층은 지배층으로서 남고 희생자들이 당하는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치 당신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영화처럼 권력이 뒤집히거나 할 일은 없다는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오히려 관객이 원하던 카타르시스를 쉽게 주지는 않은 것이죠. 바꿔 말하면 그저 피지배층이 무기력하게 당하는 모습만 비춰주며 관객들이 희생자에게서 현실 속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은 다른 의미로 괴로운 영화로서 조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이런 구조가 주는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배 계층에게서 일정한 힘을 부여받은 이들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희생자를 감시하는 간수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배층의 쾌락을 공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지배층의 고통을 공유하기도 하는데, 특히 간수 중 한 명이 저택의 하인과 미래를 즐기다가 권력자들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는 장면 등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층에게서 넘겨받은 권력을 통해 이들은 지배층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행위를 벌입니다. 희생자들의 면전에서 그들을 대놓고 모욕하거나 하는 행위, 어떤 면에선 간수들이 지배층이 벌이는 쾌락적인 행위를 마치 어설프게 흉내낸다는 듯이 보여집니다. 권력의 이동이 그것을 부여받은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해서 아주 잘 나타냅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권력의 모습은 그것을 부여한 주체에 따라 대개는 비슷하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원래 사드 우작이 남긴 소돔의 120일이란 소설이 원작입니다. 사드 우작이 생전에 갖고 있던 사상이 투영된 이야기를 당연히 작중에서도 언뜻 내비칠 수밖에 없는데요. 파졸리니 감독은 가장 본능적이고 밑바닥의 쾌락을 추구하는 권력가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무나 불쾌하고 기묘하지만 대개는 그들과 그들의 행위가 어떤 면에선 우습도록 보이게 연출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쥔 이들이 누가 봐도 저급하고 기묘한 행위를 벌이는데 정작 그들은 그런 행위에 진지하고 엄중한 모습으로 임하기에 어떤 때는 이들이 완전히 광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지배층이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결말을 맞이하고 권력자들은 그대로 정신나간 광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 살로 소돔의 120일이란 영화가 마치 감독이 세상에 보내는 거대한 비웃음처럼 다가옵니다. 아마 이것도 사드 우작의 원작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다수는 영화의 기묘함, 잔혹함에만 집중하지만 제 생각엔 좀 더 많은 것이 들어있는 영화입니다. 실제로는 그 안에 비판적인 메시지가 들어있고 파졸리니 감독은 그 메시지를 좀 더 원초적으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살로 공화국이란 자체가 그러한 권력과 권력이 뒤섞인 곳이었으며 시기도 대단히 혼잡스러운 때였기에 아마 파졸리니 감독은 이러한 권력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적절한 배경으로 살로 공화국을 선택한 듯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파졸리니 감독의 가족력도 있습니다. 파졸리니 감독의 형제가 무솔리니, 나치 독일의 세력에 저항하는 저항군 활동을 하던 전력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결국 숨지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것도 배경이 살로 공화국이 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영화에는 기묘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얽혀 있는데요. 파졸리니 감독은 원래 이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또 다른 연작을 더 제작하려 했지만 이 작품이 그의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발견된 그의 시신 상태는 매우 참혹했다고 합니다. 당시 범인으로 17살의 소년이 체포되었는데 경찰에서는 이 소년이 파졸리니 감독과의 연인 사이였으며 다툼을 벌이던 중 이들의 다툼을 목격한 사람들이 파졸리니 감독을 무차별 폭행한 뒤 숨지게 만들었고 이 소년도 그의 동조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은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은 조작되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사건의 진행도 거짓이고 체포된 소년도 범인이 아니었던 것인데요. 범인으로 몰린 당사자도 약 20년이 지난 후에 자기가 협박을 받아 거짓 자백을 했음을 밝혔으며 알 수 없는 세 남자가 진범이라고 새롭게 증언했습니다. 정황상 이 세 남자는 마피아 조직의 일원이며 다른 범죄 조직의 사주를 받아 범행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담으로 작품 자체의 내용을 제외하면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영상미입니다. 화면 안에 들어오는 장소나 사물 그리고 배경들이 영화의 좀 비틀어진 내용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아름다울 때가 꽤 많아서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택 내의 소품들과 인테리어도 하나하나 보면 당시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배치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가끔씩 텅 비어있는 듯한 배경에 캐릭터들만 배치해서 바라보게끔 하는 구도들이었는데요. 일부러 화면과 배경 안에 다른 것들은 최대한 배제시키고 딱 필요한 것들만 보여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당시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작품이고 지금 봐도 수위가 높은 작품이어서 평가가 갈리지만 다만 그런 보여지는 것을 제외하고 감상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표현들이 너무 원초적이어서 감독이 하고 싶던 말이 영상에 가려진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독이 당한 의문의 죽음까지 겹쳐지면서 그야말로 정말 저주받은 유작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도 드네요. 20세기 최고의 문제작 중 하나인 살로 소돔의 120일 리뷰였습니다. 여섯 번째 영상은 3월 28일에 올라왔던 한국의 기괴사건 4편입니다. 2023년 6월 22일 경기도 광주시의 한 빌라,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A씨에게도 역시 늘 똑같은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빌라 앞 주차장을 지나 자신의 차량으로 향하던 A씨.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A씨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길다란 무언가를 들고 달려드는 어떤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같은 빌라 거주민이던 70대의 B씨, 그리고 이후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날 벌어진 사건의 자세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사실 사건이 벌어지기 전 A씨와 B씨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며 꽤 사이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진 계기는 주차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이 빌라의 주차 관리를 맡고 있었는데요. 주차장과 다른 차량들 그리고 근처에 설치된 CCTV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 A씨와 B씨가 다툼을 벌이게 된 것은 2021년부터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제기했던 불만들에는 CCTV의 유지보수 문제, 또 빌라 주차장 공간 관리 등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두 사람의 다툼이 격해지게 된 계기는 어느 날 B씨의 차량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한 사건 때문입니다. 당연히 B씨는 CCTV를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는데요. 문제는 하필 이때 CCTV가 고장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B씨의 차량을 훼손한 것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B씨는 이 모든 것이 제때 CCTV를 관리하지 못한 A씨의 책임이라며 다툼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깊어진 두 사람의 감정은 점점 더 나빠졌는데요. 이후 B씨는 A씨의 주차 상태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가해자 B씨가 살던 곳은 빌라의 1층이었는데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이 아닌 빌라 옆 벽면에 주차하면서 환기도 어렵고 불편하니 차를 벽면에 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말로 매연이 들어와서 불편했을 가능성도 크지만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진짜로 생활에 있어 크게 불편함이 있었다기보다는 이건 역시도 갈등의 연장선이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만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A씨가 여전히 또 자기 집 역 벽면에 주차한 것을 본 B씨는 결국 격분하여 무서운 사건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3년 6월 22일 오전 7시경 자신의 차를 주차장에 대놓고 출근하기 위해 나오는 A씨를 기다리던 B씨. 그는 A씨가 빌라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선 자신의 차에서 무엇인가를 챙겨 그를 뒤따라갔습니다. B씨가 차에서 챙겨 내려온 것은 흔히 일본도라고도 불리는 진검이었습니다. B씨는 A씨를 크게 부르며 그에게 달려들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예상조차 못하고 있던 A씨는 일본도를 들고 달려드는 B씨의 행동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미처 도주도 하지 못한 채 B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사건의 판결문과 기사 내용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양쪽 손목이 전부 사라진 상태였으며 그 외에도 온몸에 수많은 상처가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약 8시간 후인 오후 3시경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해자 B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는데요. 이렇게 체포된 B씨의 정체가 정말 의외였습니다. B씨가 언론에도 몇 번 소개됐던 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70대의 고령이었던 B씨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술 수련 등을 하며 유명세를 탔던 사람으로 이른바 만능 스포츠맨 별칭으로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었다네요. 진검 소지 허가증을 2015년도에 발급받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가 진검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B씨와 그의 변호인은 이것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조사 결과 또 다른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바로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가 사건 발생 2시간 전에 이미 꺼져 있던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보니 아예 전원 코드가 뽑혀 있었는데요. 누군가 일부러 뽑지 않으면 뽑힐 수가 없는 위치였고 추궁 결과 B씨가 자신이 뽑았음을 자백합니다. 게다가 이미 범행 도구까지 챙겨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니 우발적 범행이란 점은 인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8월 대법원에서는 가해자 B씨에게 징역 25년과 위치 추적 장치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선고합니다. 체포 당시 B씨의 나이가 70대 후반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마 그는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3월 31일 충북 청주시의 한 경찰서 지구대 새벽 1시경 한 여성이 이 지구대를 찾아옵니다. 경찰에게 그녀가 꺼낸 이야기는 무척 뜻밖이었는데요. 자신의 남자친구가 집에서 목숨을 잃었단 것이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묻는 경찰에게 여성은 자기가 남자친구를 해쳤다라고 자백합니다. 경찰은 시신이 집에 있다는 여성의 진술에 따라 즉시 여성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집안에 들어간 경찰은 이상한 냄새를 느꼈습니다. 마치 무슨 냄새를 숨기기 위한 방향제와 탈취제 향기 사이로 참을 수 없는 악취가 섞여 기묘한 냄새를 풍겼기 때문입니다. 이 악취는 베란다 근처에 갈수록 심해졌는데 베란다에 놓여있던 이불로 덮인 뭔가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들춰본 경찰들은 그 안에서 심하게 부패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가 서로 처음 알게 된 것은 사건 발생 1년 전인 2021년이었다고 합니다. A씨는 당시 중고거래 앱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서로 직접 만나 물건을 사고 팔다 보니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많았고 피해자 B씨와의 첫 만남도 이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이후 어느 쪽이 먼저 호감을 표시했는지는 모르지만 A씨와 B씨는 이 중고 거래에서의 만남을 계기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듯하네요. 두 사람은 교제한 지 한 달 만에 급속도로 친해져서 결국 동거까지 시작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B씨에게 지옥 같은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동거 시작 이후부터 A씨의 폭력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상습적으로 괴롭혔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이 모든 것이 B씨의 잘못 때문이라며 이른바 피해자에게 가스라이팅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B씨는 체격 170cm 정도의 건장한 체구였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 어떻게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폭행을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피해자 B씨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반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 A씨도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B씨에게 지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폭행은 동거 기간 내내 이어졌다고 합니다. 20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자세로 서 있게 하거나 밥이나 물 등도 전혀 주지 않는 등 가혹한 행위를 벌였습니다. 게다가 베란다 바깥에 옷도 입히지 않은 채로 내보내고 집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시기가 겨울이어서 매우 추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속된 폭행과 더불어 밥도 제대로 못 먹던 B씨는 어느 날 베란다에서 정신을 잃은 채 쓰러졌습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던 A씨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B씨가 일어나지 못하자 베란다로 나가 쓰러진 B씨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이미 B씨의 몸은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B씨의 직접적 사인은 저체온증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이 상황에서 신고를 했다가는 자신의 가혹행위 등이 밝혀질까봐 무척이나 두려웠고 그래서 신고 대신 이 사실을 그냥 방치하기로 합니다. B씨의 시신에 이불을 몇 겹씩 덮어 시신을 가려뒀고 심지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낼 때는 일부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월세를 보냈다는 문자를 보내며 마치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네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사건을 어떻게든 은폐하려 했지만 시신이 부패하며 나는 악취를 감출 수가 없었고 주변 이웃에서도 악취가 난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데다가 피해자의 직장, 지인과 가족에게서도 연락이 오고 있어 언젠가 자신의 범행이 밝혀질 것이 두려웠던 듯합니다. 결국 사건 한 달 만에 경찰서를 찾아가 자백한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방치된 시신은 매우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에서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그녀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나중에 대법까지 사건이 진행되었고 2023년 4월 대법에서는 최종적으로 징역 25년형을 확정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시 B씨의 아이까지 임신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피해자 유족의 심정이 정말 참담했을 듯합니다. 2009년 서울시 광진구의 어느 주택가, 이날 새벽 경찰들이 근처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최근 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새벽 시간대에 순찰이 강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고자들은 주로 여성들이었는데요. 바깥에 널어둔 속옷 등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찰을 돌던 경찰들의 눈에 수상한 남성 한 명이 포착되었습니다. 새벽 주택가에 웬 남성이 혼자 서성거리고 있던 것, 게다가 경찰을 보자 뭔가 놀란 듯이 뒤돌아 가려고 했기에 경찰들은 남성을 불러 세우고 신원등을 조사했습니다. 남성의 태도가 무척 수상해 소지품도 조사했는데요. 이 남성의 옷주머니에서 여성 속옷들이 나왔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발견된 것은 속옷만이 아니었는데요. 서로 다른 휴대폰들도 여러 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좀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남성을 연행합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이 절도 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후 언론에 이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휴대폰들 역시도 다 어디선가 절도한 것이었는데요. 아마 이 씨의 자택에 더 많은 물건들이 있을 거라 생각한 경찰은 그의 집에 찾아가 자세하게 조사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씨의 집에서 경찰은 뜻밖의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컴퓨터를 조사하던 경찰은 컴퓨터 내의 한 폴더에 수십 장의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던 것을 발견합니다. 놀랍게도 이것들은 전부 신분증 사본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여성들의 신분증 사본들이었는데요. 모두 합쳐 23명의 신분증 사본들이 발견되었는데 경찰이 신분증 사본을 조회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경찰이 조회했던 발견된 신분증 사본들 중에 한 미제 사건의 피해자로 남아있는 여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2001년 서울 화양동에서 발생했던 이 사건은 당시 31세였던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혼자 살고 있던 정 씨가 누군가에 의해 목숨을 잃었으나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어 미궁에 빠져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정 씨의 신분증이 뜻밖에도 이 씨의 컴퓨터 내부에서 발견된 것은 정말 기묘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그녀의 신분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추궁했고 이 씨의 입에서 나온 진술은 놀라웠습니다. 자신이 2001년 벌어진 이 미제 사건을 벌였던 범인이며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가져와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왜 그걸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자 믿기 어려운 대답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일종의 기념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씨의 집에서 발견된 이 신분증 사본들은 전부 이 씨가 자기 범행을 기념하기 위해 갖고 있었단 뜻이었는데요. 경찰은 당연히 그에게서 여죄를 추궁했습니다. 강력사건을 벌이고도 피해자의 신분증을 태연히 가져와서 기념으로 가지고 있을 정도의 소행이라면 사건을 한두 번 벌인 게 아닐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의 입에서 또 다른 범행 사실이 나왔습니다. 1995년에 벌어진 사건으로 역시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 중곡동의 어느 약수터에서 50대 주부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던 것인데요. 당시 김 씨의 옷이 벗겨져 있는 등의 흔적이 있어 경찰은 용의자를 면식범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펼쳤지만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해 미해결로 남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범인도 바로 이 씨였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당시 우발적으로 주부 김 씨의 목숨을 해쳤는데 혹시나 자기에게도 수사망이 펼쳐올까 두려워서 조사에 혼선을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피해자의 옷을 벗겨 범행의 목적 자체를 위장했고 이 씨의 계략대로 경찰이 조사 방향을 잘못 잡아 사건이 끝내 미해결이 된 채로 남았던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이 씨의 여죄를 더 추궁했지만 강력범죄는 이 두 사건 외에는 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뜻밖의 진범이 검거되어 해결된 두 개의 미해결 사건, 만약 이 씨가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또 조금이라도 더 늦게 검거되었더라면 자칫 영원히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던 사건들이었는데 말 그대로 이 씨가 천벌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딱 맞는 말 같네요. 마지막 사건의 경우 참 그 과정이 절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절도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되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두 개의 미해결 강력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도 자기 범죄를 기념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인해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을 봐선 그렇게 무서운 사건을 과거에 벌이고 나서도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 채 반성조차 없이 계속해서 절도 사건까지 벌이던 이 씨의 자승자박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기괴한 사건들 네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2026년도 3월이 지나가고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요. 본격적으로 봄이 다가오는 느낌이 듭니다. 환절기여서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 이런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다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언제나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월에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몰아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